안녕하세요. 김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29과 에스라의 권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에스라 이야기는 이전 시간에 살폈던 에스더 이야기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이 민족을 지켜서 얻어낸 사람들, 바로 이들이 에스라를 포함한 2차 귀환자들인데요. 이들이 귀환해서 놀라운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이 학사 에스라가 놀라운 권한을 가지고 이 에스라는 자치 통치 기구를 확립하게 되는데, 이 에스라는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자치 통치 기구인 사내들인 공회를 확립한 성과를 만들어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월등한 인재들을 대규모로 2차로 파견을 합니다. 여기에 지도자로 에스라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즉 에스라의 자원은 물론이었고 페르시아 제국의 선택이 바로 에스라였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에스라는 유대에서 3대 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에스라, 힐렐, 가말리엘, 바로 이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이 이 에스라를 선택한 중요한 이유는 페르시아의 1차 귀환, 즉 1차 지방화 정책의 실행 결과 그다지 흡족한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왕의 명령과 도움으로 1차로 스룹바벨과 그 무리들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했는데, 사실상 16년 동안 중단되어서 지지부진하게 되고, 그러니까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성과가 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이것은 귀환한 유대인들의 문제이기도 했고, 또한 페르시아 제국 입장에서 지방화 정책의 실패, 잘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페르시아 제국 입장에서는 바로 에스라를 지도자로 선택해서 2차 파견을 한 거였고, 이후 3차 파견도 하게 됩니다. 3차 파견은 이 느헤미야인데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고, 오늘은 2차 파견의 지도자 이 에스라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페르시아 입장에서 보면 페르시아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을 만큼 에스라는 월등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페르시아 왕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나 이후 에스라가 섬기는 아닥사스다, 이 왕이 가진 나라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크고 넓었는데요. 쉽게 말해서 아수르의 그 많은 재물이 바벨론 제국으로 이동했고, 그 바벨론 제국의 재물도 이제 페르시아로 이동해서 그 전 제국의 모든 재물을 축적해서 페르시아가 다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풍성한 페르시아 제국의 창고 안에 들어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에스라가 왕에게 구하면 그것을 다 쓸 수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왕은 에스라와 자신의 모든 창고의 재물들을 공동 소유할 마음이 있었을 정도로 그 에스라의 값이 월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로 이제 그의 지식 측면으로 가보면 바로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제국과 제사장 나라 의 관계 속에서 법을 자유롭게 다루는 사람이었는데, 모세 율법 자체가 이 세상 어느 나라의 법보다 훨씬 능가한 법을 하늘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에스라가 바로 그 모세 율법에 익숙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법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이웃과 나눔이 있고 민족과 평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에스라가 사회 안에서 조절할 만큼 아주 월등한 법 지식을 가지고 자유롭게 법을 다루는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가장 월등하게 다룰 수 있는 사회 전문가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에스라였고, 이런 에스라를 페르시아 왕이 눈여겨보고 왕이 딱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법은 페르시아 제국의 대체 입법으로 가장 월등한 법이라고 이제 결론이 났고, 이 부분에서 에스더 시대를 거쳐서 에스라 시대에 와서 이 부분이 실제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자들에게 이것을 채용해서 채택해서 실행하는 단계까지 진행되는 이야기가 에스라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페르시아 제국이 에스라를 선택해서 예루살렘에 파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레반트 지역 때문입니다. 페르시아의 수도인 이 수산에서 본다면 유프라테스강 서쪽에 이 상당히 풍요로운 땅이 이제 레반트 지역의 땅인데요. 지중해를 배경으로 이제 형성되어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사이에 이 양대 문명을 이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곳이 레반트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이 레반트 지역을 70년 동안 황폐화시켰는데 반대로 페르시아 제국은 이 레반트 지역을 잘 살려서 효과적인 경영을 해서 자신의 제국에 황금의 제국을 만드는데 더 유익하도록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바로 그 계획이 1차로 진행되었는데 스룹바벨을 통해서 진행되었는데 성과가 높지 못하자 페르시아 제국의 왕은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에스라를 여기에 투입시켜서 이 지역 전체를 이제 사회적 안전망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에스라가 결심을 합니다. 무슨 결심을 했냐면 바로 제사장 나라를 잘 가르쳐서 제사장 나라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로 결심을 하는데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히스기야 때 6월절을 정한 시기에 지킬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바로 제사장들이 부족했고 또 백성들이 모이질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6월절을 지키려 하였는데 이는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했다라는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바로 이 부분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그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직업군으로 변동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결코 이 문제는 쉽게 간과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제사장 나라에서는 이 문제만큼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없다라고 할 정도인데 따라서 지금 에스라는 바로 제사장 나라를 리셋하기로 결심하고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성전에서 봉사하고 제사장 나라를 가르치고 이 기반 위에 제사장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는 그 결심을 하고 바로 2차 기한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성경에 기록된 왕의 조서들인데요. 바로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이 내린 조서를 자신의 책의 가장 중요한 대목으로 충분히 기록해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에스라서를 읽어보시면 에스라서 곳곳에 아주 많은 부분이 이제 왕의 조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았는데 이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의 조서를 많은 내용으로 꼼꼼하게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자신이 모세율법의 학자요 제사장이며 페르시아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제2차 파견의 지도자로서 왕에게 인정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그 조서를 받는 사람이었으며 이것은 제사장 나라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으로 기록해 놓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2차 귀환자들 이들을 보면 대부분이 제사장들이며 레위인들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데요. 이들이 귀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에스라, 그는 개혁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들의 개혁은 제사장 나라를 리셋하는 것인데 제사장 나라의 중요한 건물의 그 형식은 이미 스룹바벨을 통해 갖추었는데 그 형식을 실질적으로 채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대로 구비되지 못해서 그 성전은 서 있는데 제사장 나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에스라의 정확한 자기 반성과 그것을 다시 잘 실행되게끔 하는 실천하는 그 이야기가 에스라와 함께한 2차 기환자들의 사명과 실행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에스라의 개혁의 바탕 위에 드디어 바로 공회가 수립되는데요. 이 공회는 이후 이제 신약 성경으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인데
이 공회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이 되겠습니다. 대략 70명이나 71명의 의원들로 구성되고 신약 성경에서 유대 최고의 지도자의 그 공회로 그들의 모습이 갖추어집니다. 대략 5가지 정도로 이 공회를 평가할 수 있는데요. 간접적으로 유대가 페르시아로부터 독립한 날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간접적인 거고,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과 페르시아 왕이죠.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협력으로 탄생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공회 설립은 유대 동족들의 협조, 이 동족들의 협조로 가능했습니다. 즉 제사장 나라법에 동의하고 합의하는 그 사람들이 협력해서 탄생한 조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사네드린 공회는 페르시아 제국 때 100여 년 동안 유대 공동체의 이 단독 보존이 또 가능했고, 이후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의 통치 속에서도 이 유대 공동체가 버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반을 제공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합니다.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에게 레반트 지역 전체를 들었다 놓았다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재판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인데, 그런 그가 성전 앞에 엎드려 울게 됩니다.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그러니까 3대 제국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야기인데요. 그들의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락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라는, 이 정말 부끄럽다라는 기도를 하면서 지금 우리도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에스라의 모습을 보자 백성들이 다 통곡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남녀뿐 아니라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하고 이제 통곡하게 되는데, 그들이 결국 크게 회개하고 거기에서 합의를 이루어 가는데, 그 합의 내용은 우리 제대로 된 제사장 나라를 다시 셋업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기구인 사네드린 공회도 발전하고 이제 세워지게 되겠습니다. 자, 제사장 나라의 리셋 과정을 그림으로 이제 크게 보시면 BC 605년 바벨론이 1차 포로를 끌고 가게 되고, 그리고 이후 BC 586년에 성전이 파괴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막 제작 이후에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셨던 것 중 하나인 이제 제단불을 끊임없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건데요. 이 성전이 불탐으로 제단불이, 성전의 불이 70년을 꺼진 상태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70년을 보낸 후에 페르시아 제국의 등장과 더불어 BC 537년에 1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성전에 토대를 놓게 됩니다. 그런데 16년 동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가 학계 스가랴가 선지자로서 이제 격려와 위로를 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전이 다시 리셋되게 됩니다. 그런데 리셋된 지 상당한 시간이 이제 65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제사장들의 정비가 아직까지 되지 않아서 부끄럽고 이제 짝이 없는 그 허술한 시스템 때문에 이제 그냥 껍데기로 남게 됩니다. 그것을 알고 이제 에스라가 그것을 리셋하기 위해 2차로 이제 기환해서 리셋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피겠습니다만, 바로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재건함으로 이렇게 1차 기한이 있고 난 후 80여 년이라는 긴 시간이라는 이 시간을 지나면서 바로 제사장 나라가 실질적으로 성전도 완공되고 제사도 드릴 수 있고 성벽도 완공되는 이 상태로 리셋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를 바탕으로 400년간 이 제사장 나라의 리셋이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 성전이 유지되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기반 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 다 이뤘다고 그 말씀하시는 순간 예루살렘의 성전 휘장이 찢어지면서 제사장 나라가 더 큰 하나님 나라의 그릇에 담기게 된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페르시아 제국의 지방화 정책과 제사장 나라의 리셋과의 관계로 3단계로 살펴보면,
1차 포로 귀환으로 성전 불이 다시 켜지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페르시아 입장에서 보면 총독 스룹바벨을 임명해서 또한 성전 기명 5,400개를 투자해서 이 성전의 불이 켜지게 한 그 성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80년의 시간이 지나고 2차 포로 귀환 때 바로 이렇게 에스라가 제사를 이끌 제사장들을 다시 세워서 공동체 전체가 모세 율법에 기반을 두게 하고 또 함께 회개하게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페르시아 쪽에서는 에스라를 임명하게 되고 유대의 자치기구들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락했는 건데, 이것이 바로 페르시아 쪽에서는 파견과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바로 동시대이지만 이제 3차로 제사장 나라의 제사와 절기와 명절로 지킬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진 느헤미야가 귀환하게 되었고, 페르시아 쪽에서는 그런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임명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워서 상권 활성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니 기왕과 이제 파견이 다 이제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은 두로 상인들이 입점하게 되는, 그래서 페르시아 쪽에 세금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큼 더 경제적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이제 놀라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있는 에스라의 고난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성벽 재건 느헤미야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